야, 이 할망구야. 이것도 못해? 머리가 안 돌아가? 마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관리자 나유진이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계산하는 직원 할머니 윤영순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나유진은 회사에서 악명 높은 임원이었고 누구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회사 회장님이 나유진을 호출하고 믿기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유진, 너 갑질하고 다녔다며? 넌 해고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나유진이 때린 윤영순 할머니의 정체는 뭘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분당 만성마트 본점 입구에는 벌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주말 특가 행사 때문이었죠.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고 카트 끄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7번 계산대. 15년째 그 자리를 지키는 윤영순 씨는 오늘도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가끔 손으로 허리를 짚곤 했지만 표정만큼은 늘 차분했습니다. 바코드 찍는 속도, 포장 순서, 카드 결제 안내까지. 동료들은 영순 씨를 계산대의 교과서라고 불렀죠. 손님들도 7번 계산대를 선호했습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딱 적당한 템포. 실수 없는 정확함. 무엇보다 그 잔잔한 미소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점장 김태성이 신입 직원을 데리고 영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순 씨, 오늘 신입이 첫 출근인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22살쯤 돼 보이는 여직원은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손을 잡아가며 기초를 알려줬습니다. 바코드 위치 찾는 법, 무거운 물건 먼저 담는 순서, 손님께 인사하는 타이밍까지. 직접 시범을 보이자 신입 직원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첫 손님을 무사히 응대한 신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영순 씨는 괜찮다는 듯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11시쯤 매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얇은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검정 정장에 태블릿을 든 모습.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나 이사님이다라고 외쳤고 순식간에 매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허둥지둥 앞치마를 고쳐 입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나유진 영업 담당 이사. 만성그룹 본사에서 현장 점검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냉랭한 시선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점장님, 오늘 예고 없이 나왔어요. 진열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김태성 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매장을 돌며 진열대 간격 가격표 위치, 직원들의 표정까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태블릿에 뭔가를 적어내리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신선식품 코너에서는 사과 한 개가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이유로 직원을 불러 세웠고 유제품 냉장고 온도계를 손수 확인하며 미세한 오차까지 지적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번 계산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순 씨는 손님의 장바구니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우유, 달걀, 빵, 과일 하나씩 스캔하며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고 있었죠. 계산원분, 유니폼 소매 좀 보세요. 구겨져 있어요. 영순 씨가 깜짝 놀라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 박스를 옮기다가 살짝 구겨진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입꼬리 좀 올리세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네. 스캐너 위치도 손님 쪽으로 기울여야 보기 편한데 왜 몸 쪽으로 두세요? 영순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스캐너를 살짝 밀었습니다. 손님도 난처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순 씨가 우유 한 팩을 스캔하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우유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주변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영순 씨는 재빨리 허리를 숙여 우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좋지 않았던 탓에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고객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허리가 좀. 서비스업 종사자라면 표정부터 몸 관리까지 전부 프로의식의 일부예요. 고객이 불편해하잖아요. 점장 김태성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영순 씨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입니다. 15년 동안. 성실하면 뭐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요. 유진은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뭔가를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오늘 점검 결과는 본사에 보고할게요. 점장님, 직원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매장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고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유진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점검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 본점, 서비스 품질 저하가 심각합니다. 화면에는 영순 씨의 이름과 사번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원의 태도 불량, 고객 응대 미흡, 매장 관리 소홀. 항목별로 정리된 내용 옆에는 근무 태도 문제, 고객 불편 야기 같은 문구들이 빨간 글씨로 강조돼 있었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보고서 한 장이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일주일 후 또다시 검은 세단이 분당 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엔 나유진 이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 직원 2명이 태블릿과 카메라를 들고 함께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점장 김태성은 급히 유니폼을 고쳐 입으며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유진은 냉정한 표정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감사팀은 그 뒤를 따르며 창고 온도계, 진열대 간격, 작업 동선, 바닥 안전 라인까지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 손잡이에 묻은 지문, 카트 보관대의 정렬 상태, 심지어 직원 휴게실 쓰레기통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신상품 박스가 잠시 통로에 놓여 있던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바로 무릎을 굽혀 각도를 맞춰 사진을 찍으며 안전 위반 항목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유진은 점장에게 기강이 무너진 매장이라고 차갑게 말했고 김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눈치만 보며 일했습니다. 평소라면 동료끼리 농담도 주고받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상품 위치를 안내하던 그 활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매장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시각 7번 계산대. 영숙 씨는 방금 손님이 결제하지 않고 두고 간 과자 봉지와 우유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3m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만 바로 그때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계산원이 자리를 왜 비우죠? 영숙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님이 두고 가신 물건을 제자리에. 그건 다른 직원이 할 일입니다. 계산원은 계산대를 지켜야죠. 이런 규정 위반이 반복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몇몇 손님들도 계산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고 뒤에 줄 서 있던 남성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은 감사팀 직원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경고장을 바로 작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름하고 사번 말씀하세요.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숫자를 불렀습니다. 윤영숙, 4번 131595. 감사팀 직원은 기계적으로 태블릿에 입력했고 유진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숙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고장 작성이 끝나자 유진은 점장을 불러 오늘 점검 내용을 본사에 즉시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팀과 함께 매장을 나갔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옆 계산대 동료가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숙 씨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인사팀에서는 유진의 보고를 근거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영숙 씨의 이름과 사번, 그리고 규정 위반 반복, 고객 응대 불량, 업무 태도 문제 같은 문구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참석한 임원들은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감봉 6개월 조치가 빠르게 의결됐습니다. 그 사실이 점장에게 통보되자 매장엔 소문이 퍼졌습니다. 본사이사가 찍은 사람은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영숙 씨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위로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같은 처지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장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퇴근 시간. 영숙 씨는 손녀 박다운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11월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영숙 씨는 다운이의 목도리를 다시 한번 감싸주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운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자꾸 혼나요? 할머니는 항상 열심히 하시잖아요. 영숙 씨는 손녀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지만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실수해서 그래.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어둠 속을 달렸고 창밖 불빛들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욕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직원 출입문 옆 게시판에 커다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A사 용지 2장을 이어 붙인 크기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그 앞에 모여들었고 곧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불친절 직원 명단 및 개선 필요 인원. 메뉴에는 윤영숙이라는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근무 태도 불량, 고객 응대 미흡, 업무 집중도 저하, 반복적 규정 위반 같은 문구들이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영숙 씨는 그저 작게 미소 지으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 점장실로 호출 방송이 울렸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점장실 문을 열자 김태성 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인데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분간 창고 정리 업무로 전환해 주세요. 영숙 씨는 잠시 멍하니 점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넘게 지켜온 7번 계산대.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단골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던 그 자리.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숙이고 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7번 계산대 앞을 지나칠 때 새로 배치된 젊은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박스와 팔레트로 가득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숙 씨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학교를 쉬는 날이었습니다. 손녀 박다운이는 작은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서 마트로 향했습니다. 김밥 몇 줄과 삶은 달걀,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단무지. 어젯밤 할머니가 한숨 쉬는 모습을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한 다운이는 7번 계산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낯선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아, 윤영숙 씨요. 창고에 계실 거예요. 다운이는 직원 통로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자 박스를 옮기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영숙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다운아, 여긴 어쩐 일이야? 도시락 싸왔어요. 같이 먹어요. 다운이는 보자기를 풀어 김밥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는 손녀의 작은 손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은 창고 한쪽 팔레트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무는 영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입구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둘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가족과 식사요? 이건 명백한 기강 위반입니다. 영숙 씨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사진 그대로 본사에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다온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고 영숙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사위 정민우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손녀와 함께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다온이는 참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 다온이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오늘 또 혼났어. 창고로 쫓겨났어. 도시락 갖다 드렸는데 나쁜 아줌마가 사진 찍어갔어. 정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날 밤 정민우는 서재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분당 만성마트 본점 관련 자료, 인사기록, CCTV 로그까지 전부 가져와. 전화를 끄는 정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사위가 만성그룹 회장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강남 만성그룹 본사 타워 32층. 정민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청했던 자료들이 전부 준비돼 있었습니다. 영업본부 전자서명 기록, CCTV 로그, 클레임 접수 내역까지.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미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업본부장, 인사팀장 장성우, 그리고 법무팀 담당자.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우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분당 본점 관련 보고서를 지금 바로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태블릿을 켜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화면을 넘기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나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의 하이힐,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보고하겠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화면에 그래프와 표를 띄웠습니다. 민원 건수, 직원별 평가 점수, 매출 하락 추이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그녀는 분당 본점이 최근 몇 달간 고객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산원 응대 불량 건이 반복됐고 자신들은 매뉴얼대로 현장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보았습니다. 본점의 서비스 품질 저하는 명백해 보였고 회사 매뉴얼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도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민우는 묵묵히 그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에게 이 보고서 원본을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장성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원본이 2개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장성우는 2장의 서류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계산 지연, 정리 미흡 정도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고서에는 고객 폭언, 불친절 반복, 민원 야기 같은 항목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장성우는 더 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CCTV 로그와도 불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했는데 고객 폭언이나 민원 야기 같은 상황은 촬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본점 쪽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 쪽은 절차대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우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절차는 기록을 남긴다. 근데 이건 흔적이 없어. 장성우가 다시 자료를 넘겼습니다. 전자서명 로그도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의 수정 시간이 본점 폐점 이후인 오후 10시 32분이었습니다. 분당 본점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즉 매장이 문을 닫은 뒤 누군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했습니다. 유진은 팔짱을 낀 채 표정을 굳혔습니다. 영업본부장은 혹시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지만 정민우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시스템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일이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는 장성우를 돌아보며 계정 사용 기록, IP 주소, 접속 위치까지 전부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이 보고서를 수정했는지 정확히 밝혀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장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답했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고 정민우는 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장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장모를 제거하려 했고 그 배후에는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조작하고 CCTV와 맞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고 폐점 이후 몰래 수정한 흔적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정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의 끝에는 자신을 겨냥한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정민우는 분당 본점 점장 김태성을 본사로 호출했습니다. 32층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던 김태성은 양복 재킷을 여러 번 매만지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어주자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정민우와 인사팀장 장성우만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부터 했습니다. 정민우는 물 한 잔을 그의 앞에 밀어주며 진정하라고, 여기는 문책하려고 부른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민우는 태블릿을 켜서 보고서 2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보고서들을 점장이 직접 작성했는지 물었고 김태성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에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엔 없던 항목들이 두 번째엔 추가돼 있었던 것입니다. 정민우는 차분하게 윤영숙 씨에 대한 경고장이나 감봉 조치에 대해 점장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영숙 씨는 15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오히려 신입들 교육도 도맡아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조치가 내려졌느냐는 질문에 김태성은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분당 본점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직원들을 타겟으로 삼아 압박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장으로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본사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우가 보고서에 고객 폭언 항목이 언제 추가됐는지 묻자 김태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처음 작성할 때는 없었다고, 나중에 본사 쪽에서 추가됐다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오며 점장 같은 현장 직원에게 이런 고압적인 분위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우가 고압적이냐고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하자 유진은 현장 관리자는 본사 지침을 따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개별 판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김태성 뒤에 서서 마치 방패처럼 가로막았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더 숙였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우는 유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장성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프린트 몇 장을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급히 보고 드릴 게 있다며 프린트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전자문서 생성 기록이었습니다. 장성우는 보고서 생성 시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오후 6시 20분에 작성됐지만 두 번째 보고서는 오후 10시 48분에 작성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당 본점 폐점 시간이 오후 10시니까 매장 문 닫힌 지 48분 후에 수정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성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고 유진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장성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시간대에 접속한 계정이 본점 점장 계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사 영업본부 공용 계정이었고 IP 주소 추적 결과 본사 타워 28층에서 접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8층. 영업본부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정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민우를 마주봤습니다. 정민우가 설명이 가능한지 묻자 유진은 공용 계정은 여러 직원이 사용하니 당일 야근자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민우는 인사팀장에게 당일 야근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장 김태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유진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장성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정민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현장 폭력이 아니라 회사의 심장을 향한 배신이군요. 그 말이 회의실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김태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유진은 표정 없는 얼굴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정민우는 창밖 강남의 빌딩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이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작의 정황이 갈수록 명확해지는 가운데 정민우는 문득 윤영순의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본사 회의를 마친 뒤 그는 곧바로 분당 소재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조용했고 3층 정형외과 진료실 앞 대기석에 손녀 박다운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운아. 정민우가 부르자 다운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두덩이 붓고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다운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우는 다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료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윤영수는 진료대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붓고 오른쪽 팔에는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윤영숙이 나왔습니다. 정민우를 보자 그녀는 괜찮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회사 일 바쁠 텐데 왜 왔어? 괜찮아. 어머님 앉으세요. 정민우는 장모를 복도 벤치에 앉게 하고 옆에 앉았습니다. 다운이는 할머니 반대편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윤영숙은 계속해서 괜찮다고 그냥 좀 삐끗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민우야, 회사 귀찮게 하지 말라고 자신이 좀 참으면 끝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다치고도 회사에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담당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보호자에게 설명할 게 있다며 정민우를 잠시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으로 이동한 간호사는 차트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뺨만 맞은 게 아닙니다.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강한 압박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팔을 잡고 고의적으로 비튼 것 같습니다. 정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의적으로요? 네. 단순 타박이 아니라 제압 흔적입니다.
인대가 손상됐고 근육에도 멍이 깊게 들어있어요. 최소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차트에 찍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팔꿈치 부위가 확연히 부어 있었고 멍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정민우는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즉 나유진이 단순히 화가 나서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신체를 제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고 물리적으로 제압까지 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우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조작, CCTV 불일치, 폐점 후 문서 수정, 그리고 이제 고의적인 신체 제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모를 희생시켰고 그 목적은 장모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컸습니다. 정민우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타겟은 자신이었습니다. 회장인 자신에게 직접 타격을 주기 위해 장모를 이용한 것입니다. 가족을 건드림으로써 정민우를 흔들고 내부 권력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벤치로 돌아온 정민우는 장모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영숙은 여전히 괜찮다는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고 다온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안 됩니다.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영숙은 사위의 눈빛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온이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이제 안 다치게 할 수 있어? 그럼 아빠가 지킬게. 정민우는 다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병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당의 거리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장모님을 건드린 순간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사위가 아니라 회장으로서 끝을 봐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민우는 그날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민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부 보고만으로는 이 사안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인사팀장 장성호에게 모든 기록을 취합하게 했습니다. 조작된 보고서, 폐점 후 작성된 문서, CCTV 로그 불일치, IP 추적 결과, 그리고 장모의 진단서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틀 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아침 10시 기자회견장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성그룹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경제부 기자뿐 아니라 사회부 기자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정민우가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실만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만성마트 분당 본점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조직적 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정민우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 2개였습니다. 내용이 다른 2개의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보고서는 오후 6시 20분에 작성됐지만 두 번째 보고서는 폐점 후인 오후 10시 48분에 수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은 본점 점장이 아닌 본사 영업본부 공용 계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그럼 본사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민우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CCTV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고객 폭언이나 민원 야기 상황이 실제 영상에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와 영상 캡처본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5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단 한 번의 징계 기록도 없었던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불친절 직원 명단에 오르고 창고로 좌천되고 급기야 신체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정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과정이 조직적으로 계획됐다는 겁니다. 보고서 조작, CCTV 불일치, 계정 위조까지. 이건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닙니다.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우는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단순 타박이 아니라 고의적인 신체 제압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팔을 비틀어 인대를 손상시킨 겁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한 기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영업 담당 나유진 이사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회견장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만성그룹 본사 영업 담당 이사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장 직원 간의 다툼이 아니라 본사 임원이 개입된 사건이었습니다. 정민우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점장 김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카메라가 그에게 향했습니다. 김태성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민우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김태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분당 본점 점장 김태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사 영업 담당 이사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윤영숙 씨를 표적으로 삼으라는 지시, 보고서에 특정 내용을 추가하라는 압박, 모두 본사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본사 지시를 거부하면 제 자리가 위태로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정민우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만성그룹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민우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장 밖으로 나온 정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화문 거리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나유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만성그룹 본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본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가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32층 회장실. 인사팀장 장성우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정민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장성우는 파일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IT팀과 협력해 전산 기록을 샅샅이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폭언 항목 추가, 폐점 이후 문서 작성, CCTV 로그 누락까지 이 모든 조작에 사용된 계정의 실제 접속 위치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입니까? 28층, 영업본부 나유진 이사 사무실 PC입니다. 장성우는 화면에 접속 로그를 띄웠습니다. 날짜, 시간, IP 주소, 그리고 물리적 위치까지. 모든 기록이 나유진의 사무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용 계정이라는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그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유진 뿐이었습니다. 정민우는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덮고 장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하세요. 오늘 오후 3시.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 본사대회의실.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무팀, 인사팀, 감사팀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나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정민우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으며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성우가 먼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조작, 계정 위조, 물리적 폭행까지 하나하나 증거와 함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나유진은 팔짱을 낀 채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하나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본사는 늘 이렇게 현장을 관리해왔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자르면 더 큰 문제가 드러날 것처럼 협박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정민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건드린 순간 이미 끝났어. 그 한마디에 나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민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괴롭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까지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법무팀 책임자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업 담당 이사 직위 해제, 징계 해임, 그리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나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나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참석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우는 장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윤영숙은 팔에 보호대를 감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 다운이가 옆에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민우가 들어서자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정민우는 영숙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결정됐다고, 어머님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야, 내가 괜히 회사에 누만 끼친 것 같아서. 정민우는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회사에서 가장 지켜야 하는 분은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다온이는 할머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만성그룹은 공식 발표문을 냈습니다. 분당 본점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만성그룹은 현장 직원 보호와 내부 조직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나서서 가족을 지킨 이야기,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한 사례로 보도됐습니다. 여론은 호의적이었고 만성그룹의 이미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영숙은 다시 7번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고 단골 손님들은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15년을 지켜온 그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정민우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당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권력은 힘이 아니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회사도 가족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